소크라테스의 변명 앤드 크리톤.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한 철학자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아테네의 한 법정에 70세 노인이 섰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며 돈 한 푼 제대로 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아테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오직 질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권력자들의 민낯을 드러냈고 결국 그를 사형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소크라테스의 변명. 1장 법정에 선 노인. 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의 민중법정에 501명의 배심원이 모였습니다. 그 앞에 소크라테스가 섰습니다. 나이 70. 허름한 옷차림의 맨발이었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멜레토스, 아니토스, 그리고 리콘. 이들이 내건 죄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령을 들여온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이미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한 직후였습니다. 민주정이 무너지고 공포정치를 겪었다가 겨우 민주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소크라테스를 향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발자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말 중에 진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말한 것 중에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는 말을 교묘하게 잘한다. 그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멈추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만약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뜻한다면, 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뜻하는 것처럼 화려한 수사와 기교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법정 연설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보통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데려와 동정심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2장, 2종류의 적.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발한 자들을 2부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2종류의 고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법정에 서 있는 멜레토스, 아니토스, 위콘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무서운 고발자가 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에 대한 편견을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고발자들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자가 있는데 하늘의 일을 연구하고 땅 아래 것을 캐묻고 약한 논리를 강하게 만드는 자다. 이런 소문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소문의 근원 중 하나가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그의 희극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바구니에 매달려 하늘을 연구하는 괴짜 자연철학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대화를 나눠본 분이 계시다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법정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주제로 대화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소문이 생긴 것일까? 왜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는 것일까? 소크라테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델포이 신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장 신탁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카이레폰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카이레폰은 열정적이고 다소 충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녀 피티아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소크라테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지혜롭다는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신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신탁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치가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평판이 높은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였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결과요? 그 정치가는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르면서 모른다는 것을 안다. 적어도 이 한 가지 점에서 나는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셈이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무지의 지입니다. 두 번째, 시인들. 소크라테스는 비극 시인, 찬가 작가 등 당대의 유명한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인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썼지만 정작 자기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시인들은 지혜가 아니라 일종의 영감에 의해 작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들린 예언자처럼. 그런데 문제는 시인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 때문에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인들. 소크라테스는 기술자,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인들도 자기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 때문에 가장 중대한 다른 문제들에서도 자신이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은 아마도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실 별것 아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자를 예로 든 것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탐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찾아가서 무지를 드러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쌓이고 쌓여 결국 오늘 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4장, 멜레토스와의 대결. 이제 소크라테스는 직접 고발자 멜레토스와 맞섰습니다. 소크라테스 특유의 대화법, 즉 질문을 통해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멜레토스, 자네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큰 관심이 있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물어보겠네. 누가 젊은이들을 더 좋게 만드는가? 멜레토스가 대답했습니다. 법률이요. 아니, 법률이 아니라 사람을 물어보는 것이네. 어떤 사람이 젊은이들을 좋게 만드는가? 멜레토스는 궁색해졌습니다. 배심원들이요. 좋네. 그러면 여기 있는 배심원 전부인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방청객도? 그렇습니다. 민회의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에 따르면 아테네의 모든 시민이 젊은이들을 좋게 만들고 오직 나 소크라테스 한 사람만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말인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멜레토스, 말의 경우를 생각해보게. 말을 훈련시키는 것은 소수의 전문 조련사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다루면 오히려 말을 망치지 않는가? 젊은이의 교육도 마찬가지 아닌가?
소수의 전문가가 교육하고 대다수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닌가. 멜레토스는 침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네. 자네는 내가 의도적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하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게. 만약 내가 주변 사람들을 타락시키면 타락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일부러 나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을 하겠는가? 만약 내가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의도적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테고, 그렇다면 법정에 세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타이르고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 멜레토스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가?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신을 믿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신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배심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5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재판의 결과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롭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가장 나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고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저에게 맡긴 자리, 즉 철학하며 살고 자신과 타인을 검토하며 사는 이 자리를 죽음이 두렵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법정을 향해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죄로 풀어주면서 다시는 철학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건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숨을 쉬고 힘이 있는 한 저는 철학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는 아테네라는 가장 위대한 도시의 시민이면서 돈과 명예와 평판에만 신경 쓰고 지혜와 진리와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 부끄럽지 않은가? 이 말이야말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영혼의 돌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것. 저는 아테네의 신이 보낸 등에와 같습니다. 크고 혈통 좋은 말이 너무 둔해져서 잠들려 할 때 쏘아서 깨우는 등의 말입니다. 저를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신이 다른 등해를 보내지 않는 한 여러분은 다시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6장 유죄 판결 그리고 마지막 말.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501명의 배심원 중 280대 221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과 59표 차이. 30표만 바뀌었어도 무죄였습니다. 이제 형량을 정해야 했습니다. 고발자 측은 사형을 요구했고 소크라테스에게도 스스로 형량을 제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추방이나 거액의 벌금을 제한하며 목숨을 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라고 권고한 저에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프리타네이온 시청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는 것. 법정이 뒤집어졌습니다. 프리타네이온의 무료 식사는 올림픽 우승자나 국가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처벌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한 일이 아테네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들의 간청으로 30문화의 벌금을 제안했지만 배심원들은 이미 분노해 있었습니다. 최종 투표 360대 141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표보다 오히려 80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태도가 배심원들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에 투표한 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저를 죽였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막는 방법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죄에 투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다이모니온이라는 내면의 신령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된 일을 하려 할 때면 항상 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을 나설 때도 법정에 올라올 때도 말하는 도중에도 이 신령은 한 번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죽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한 무이거나 또는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거나 만약 완전한 무라면 꿈없는 깊은 잠과 같을 테니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저는 그곳에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오디세우스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검토할 수 있을 테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이곳처럼 검토당했다고 저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저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갑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운명으로 가는 것인지는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제이브 크리톤 7장 새벽의 방문자. 사형 판결 후 약 한 달. 아테네는 매년 델로스 섬에 신성한 배를 보내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 배가 돌아올 때까지는 어떤 사형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 선고와 배의 출발이 하루 차이로 맞물렸기 때문에 그는 약 한 달간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오랜 벗이자 같은 구의 동양인 크리톤이 들어왔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와 동갑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였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깨우지 못하고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소크라테스가 눈을 떴습니다. 크리톤, 왜 이렇게 일찍 왔나? 아직 이른 시간 아닌가? 네, 아주 이른 시간입니다. 정확히 몇 시쯤 되었나?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크리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간수가 잘 들여보내주던가? 자네를 잘 알지 않나? 네, 자주 오다 보니 이젠 저를 잘 알고 제가 좀 도움도 준 터라.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혹시 배가 순이온 곳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인가? 크리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오늘이나 내일 배가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내일이면 당신의 목숨이.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리톤, 그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나는 배가 내일 도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어떻게 아시오? 꿈을 꿨네. 아름답고 우아한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네. 소크라테스, 사흘째 되는 날 그대는 기름진 푸티아에 도착하리라. 호메로스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지. 푸티아는 고향을 뜻하네. 사흘 후에 내가 고향, 즉 죽음에 도착할 것이라는 뜻일 거야. 크리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장 크리톤의 간청, 제발 도망치시오. 소크라테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오. 크리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저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친구를 잃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크리톤은 돈이 많으면서도 친구를 구하지 않았다고. 돈보다 친구를 아꼈다면 벌써 구했을 것이라고.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평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톤은 탈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간수에게 줄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고자들도 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제 재산이면 충분하고 제 재산이 아깝다 하더라도 시미아스, 케베스 등 외국인 친구들도 돈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크리톤은 계속했습니다. 테살리아에 가시면 제 친구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톤은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생각하시오. 당신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끝까지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선하고 용감한 사람이 택할 길이 아닙니다. 크리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부끄러운 것이요. 재판이 열린 것도 재판이 진행된 방식도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도 우리가 비겁하고 무능해서 당신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것이요. 제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요. 9장 소크라테스의 대답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 소크라테스는 친구의 간절한 호소를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크리톤, 자네의 열정은 참으로 귀하네. 만약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말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열정이 클수록 오히려 위험한 것이지. 우리 함께 검토해보세. 자네는 사람들의 평판을 걱정하고 있네. 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동의해온 원칙이 있지 않았나? 모든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만이 중요하다는 건 말일세. 소크라테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할 때 모든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신경을 써야 하나 아니면 의사나 체육교사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야 하나?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지요. 그렇다면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문제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따라야 하지 않겠나? 다수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 곧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네. 크리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동의해온 원칙 하나를 확인하세. 어떤 경우에도 부정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동의하나?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의를 당했다고 해서 부정의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것에도 동의하나? 크리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 사회의 통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적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크리톤은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좋네. 그렇다면 또 하나.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부당하게 해를 입었더라도 해로 갚아서는 안 된다. 이것에도 동의하나? 동의합니다. 크리톤, 잘 생각하게. 이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네.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공통의 기반이 없어서 서로를 경멸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 자네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동의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게. 10장 법률의 목소리. 이제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법률을 의인화하여 법률이 직접 소크라테스에게 말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크리톤,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하려는 바로 그 순간 아테네의 법률과 국가가 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보게. 소크라테스는 목소리를 바꿔 마치 법률이 말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가? 그대의 이 행동으로 우리 법률과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 법정의 판결이 효력을 잃고 사인에 의해 무효화되고 파괴되는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에 뭐라 답하겠나? 크리톤은 당황했습니다. 법률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대와 우리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다. 그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양육되었다. 그대의 부모의 결혼도 우리 법률에 의한 것이고 그대의 교육도 우리가 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대는 우리의 자식이자 종복이다. 만약 우리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대에게는 떠날 기회가 있었다. 아테네의 법률은 성년이 된 시민 누구에게나 이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산을 갖고 어디든 떠날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그대는 떠나지 않았다. 그대는 70년 동안 이 도시에 머물렀다. 다른 도시에 대한 호기심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전쟁에 종군할 때를 제외하면 아테네 밖으로 나간 적도 거의 없다. 그만큼 그대는 이 도시와 우리 법률을 선택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덧붙였습니다. 법률은 또 이렇게 말할 걸세. 그대는 재판에서 추방형을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었다. 국가의 동의 하에 지금 하려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때 그대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며 추방보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11장 정의로운 죽음. 법률의 논증은 더 이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대가 탈출하면 무엇을 얻겠는가? 가장 잘 다스려지는 도시 테바이나 메가라에 간다면 그곳에서 그대는 법률의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평생 해온 말, 즉 덕과 정의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말은 모두 공허해지지 않겠는가? 테살리아로 가서 크리톤의 친구들에게 의지한다면 그곳 사람들은 그대가 우스꽝스러운 변장을 하고 감옥을 탈출한 이야기를 재미있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군가의 기분이 나빠지면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을 테살리아로 데려가서 이방인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아테네에 남겨둘 것인가? 남겨둔다면 그대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친구들이 돌봐줄 것이다. 탈출해야만 친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죽으면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법률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의 말을 따르라. 아이들보다 목숨보다 그 무엇보다 정의를 소중히 여기라. 그래야 그대가 저승에 갔을 때 그곳을 다스리는 자들 앞에서 변론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이 길이 더 나은 것이며 저 세상에서도 더 나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리톤, 이 말들이 코리반테스의 피리 소리처럼 내 귀에 울리고 다른 말은 들리지 않게 하네. 지금 내 마음 상태에서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걸세.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해보게. 크리톤이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할 말이 없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톤, 이 길을 가세. 신이 이끄시는 대로. 에필로그. 영원한 질문. 그로부터 며칠 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그는 평온하게 독당 근즙을 마셨습니다. 간수가 알려준 대로 걸어 다니다가 다리가 무거워지자 누웠습니다. 독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소크라테스는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을 걷고 말했습니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병에서 나을 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삶이라는 병에서의 치유로 본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학자들은 이 마지막 말의 의미를 놓고 논쟁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준비되어 있었고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간수도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당한 판결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평생 가르친 것을 스스로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한 사람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의를 버린다면 그의 모든 말은 거짓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은 검토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